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김본스타의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참 힘들었죠. 네, 오늘 시장도 참 힘들었는데,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재밌었거든요, 시장이 계속. 근데 재밌었던 이유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 네. 이 질문이 이런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질문이 많았냐면, 네. 지금 혹시 이런 구간이 아니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었던 이런 구간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한 요 정도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 조건이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달라서 첫 번째는 금리 상황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스템 리스크냐 아니냐인데 이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이 시스템 리스크 2008년에 이 시스템 리스크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쭉 밀렸던 거고요. 지금은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죠. 언시스테매틱 리스크인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때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냐면 이게 CDS라는 게 있었어요. 예.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그 스왑 거래를 은행간끼리 이렇게 은행이 있으면 은행들이 각 은행들이 이렇게 각자 CDS 스왑 거래를 맺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은행들이 이 위험을 디폴트되는 이 위험을 방어해주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변제해주는 그런 거래예요. 이런 거래인데 이 거래 자체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스크는 나누면 작아지니까요. 그런 원리를 출발한 건데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만 망하면 좋은데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망하는 거죠. 그러면 멀쩡한 은행도 다른 애가 망하면서 같이 망하는 그러면서 계속 망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 2008년은 큰 위기가 왔고 이게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돼버리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때는 고점이 한 2000이었거든요. 이때 최저점이 약 890. 890입니다. 예. 아이고. 예. 890이었는데요. 이쪽에서 누가 샀냐면 연기금이 샀습니다. 엄청나게 샀죠. 예. 지수를 마치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에 다 대주주가 되겠다는 심산으로 막 샀어요. 근데 사서 이제 들어 올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 들어 올리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약 이런 구간이다. 지금 폭이 약간 좀, 진폭이 한 여기까지 밀렸을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밀렸을 텐데, 이 정도 진폭 정도다. 라고 보시면, 2008년에 보면 한 요 정도. 지금 보시면, 이게 헤드 앤 숄더거든요. 헤드 앤 숄더 패턴인데 지금 어떤 분들이 이제 헤드 앤 숄더 와가지고 요 정도에서 깨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그렇게 가기엔 좀 멀었다. 뭐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예.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 할 부분을 찾아볼게요. 오늘은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에서 경기 순환 분석.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참 이거 한 하루에 3시간씩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저 혼자 3시간을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저 혼자 3시간 동안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일단 거의 끝나가요. 경기순환은 거의 끝나가고 이 다음에 이게 제일 재밌을 거예요. 기본적 분석.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하면서 대신 이제 그걸로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예. 근데 그 다음 볼게요. 일단 오늘 또 수급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오늘 기간이 웬일인가요, 기간이? 6천억이나 샀어요. 그중 대부분이 누가 샀냐? 금융투자에 샀어요. 이게 문제죠. 금융투자에 산 게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 말했죠. 이쪽은 뭐라고요? 단기.
예, 이거 올라오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온 주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심지어 금융투자는 선물 보시면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뭡니까?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이거 한 번 했어요. 예, 기억 안 나신 분들은 돌려보시면 됩니다. 매수 차익 거래죠. 예. 매수 차익 거래입니다. 매수 차익 거래는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청산하게 되면 현물로 쏟아져 내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결국 나중에 또 지수 떨어져야 돼요, 다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제 언발에 오줌은 넣었는데 기온이 살짝 올라간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사줬고요. 오늘 개인이 지금 간만에 팔았습니다. 매도했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구간이 어느 날이냐면 정말 대폭락이 한 번 더 폭락이 세게 나오든지 그럼 아마 개인 투자자들 손절매가 다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일부 신용 손절 물량이 좀 있었어요. 있기는. 왜냐하면 지수가 워낙 저점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면서 이게 그렇긴 하더라도 12시 전에 이미 신용 손절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반대매매 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매도하는 게 어떤 경우냐, 이렇게 안 밀리고 장이 이제 올라올 때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다 팝니다. 예, 여기서 다 팔아버려요. 다. 예, 올라오면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인 매도가 좀 나오기 시작했다. 양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은 또 대량 선물 순매수,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만개약 했어요. 만개약. 선물 만개. 제가 그랬죠. 만개한다고. 예, 선물 만개약 했습니다. 오늘. 선물 만개약 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지수를 많이 들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약간 기간을 약간 넓혀 볼게요. 아까는 오늘 하루였고 이건 주간입니다. 주간인데 자, 주간으로 보면 기간이 1조 원 넘게 샀습니다. 이거 전부 다 누가 샀냐? 예, 금융투자가 다 샀어요. 예.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쵸? 분명히 팔 건데, 분명히. 올라오면 분명히 던질 건데, 이쪽에서. 그쵸? 외국인은 일주일 동안 1조 3천억 매도했습니다. 자, 개인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1,600억을 샀네요. 예, 돈 많으신 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간이 이제 코스닥에서 2천억 넘게 샀고, 개인은 매도했고, 예, 이제 주로 그러니까 개인 손절매가 많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예. 선물은 주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18,000개를 매수했습니다. 신규로 매수한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환매수입니다. 환매수. 매도 때려놓은 거 다시 청산하면서 환매수된 거예요. 환매수가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환매수가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신규 매수 포지션은 한 30% 정도 되고요. 보시면 외국인 선물 대량 순매수, 금융투자, 주식 순매수. 이게 주요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월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간으로 봤더니 금융투자가 별 차이가 없네요. 주간하고. 즉 금융투자가 언제 다 산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 산 거예요. 이거. 일주일 동안 주주장창 산 거이고, 아까 주간으로 봤을 때 1조 4천억이었는데 월간으로 보니까 1조 5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0억밖에 차이가 없죠. 자, 근데 뭐가 문제냐? 개인이 지금 10월 달 들어서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안 샀죠. 예, 많이 안 샀습니다. 자, 그 외국이 10월 달 들어서 3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주식을 팔아치웠죠. 자, 그 외국인이 월간으로 선물을 보면은 월간 선물로 마이너스 2,500계약 정도고요. 개인 정말 매매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선물 무려 14,000계약을 매수하셨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이제 선물도 매수하고 주식도 사고 울 수가 없겠죠. 지수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다. 그래서 항상 이 월간, 주간 이런 거 한 번씩 보세요. 저는 아침에 항상 보거든요. 보면서 느낌이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 톡방에 시작하자마자 톡방에 멘트를 바로 날렸습니다. 옐로우 톡방에다가 바로 탁. 제가 방이 좀 많아가지고 한 6, 7개 되거든요. 똑같은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다 뭐라든 전 종목 다 홀딩합니다. 예. 네, 내일 제가 혹시 내일 상담하면서 소개할 시간 있으면 제가 그 톡방 캡처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 외국인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다 여기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연기금이 1,7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네요. 예. 연기금이 올해 연말에 배당을 안 받을 생각인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심각합니다. 연기금. 도대체 연기금이 아까 제가 2008년 때 연기금이 받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기금이 전혀 받쳐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예. 자, 이게 이제 2018년입니다. 이거 2018년입니다. 1년치로 한번 보자고요. 1년치로. 자, 개인. 와, 개인 부자예요. 개인들이 코스피 9조를 샀고요. 코스닥을 3조를 샀어요. 부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 정말 부자네요. 네, 기관이 4조 팔았고 거의 4조 5천억 팔았고 코스닥은 한 1,000억 정도 매도고요. 외국인이 5조를 팔았습니다. 2018년 들어가지고. 그리고 코스닥은 8천억을 팔았고요. 선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만계약 매도, 기관이 25,000개 매수라는 게 좀 특징적이죠. 자, 이렇게 딱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투신이 그래도 매수다라는 부분이 1년으로 봤을 때 포커스고요. 연기금이 1년 동안 약 5천억 정도를 잔고를 줄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연기금은 이 주식 비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주식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용사들이든 모든 그 주식 투자 비중이라는 게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운용사가 투자 운용사 막 이런 뭐 펀드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 섹터 펀드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인프라 자산 운용 같은 데는 이제 주로 인프라만 많이 하고요. 이제 대체 자산 투자만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 펀드 하는 쪽도 있겠지만 주식을 전부 다 이제 그럼 주식에 넣겠죠. 근데 보통의 이제 큰 자금 운용하는 연기 같은 경우는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자산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비중이 있어요. 근데 주식 비중이 있는데 지금 주식 비중이 다 안 채워졌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근데 만약에 1년 딱 연말에 갔을 때 이 비중을 안 채우고 넘어갈 거냐, 채우고 넘어갈 거냐, 여기서 좀 갈린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채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마지막에 흑기사가 될지, 흑기사가 될지, 흑기사가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연기금이 좀 흑기사가 됐으면 좋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저도 연기금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그럴 정도로 올해 그렇게 이익이 안 좋나? 저는 그런 생각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언제쯤 다시 돌아오느냐. 지금 자꾸 그러니까 연기금한테 막 뭐라 하면 안 돼요. 연기금 자꾸 뭐라 하니까 맨날 공매도 할게 너네 맨날 주식 빌려주니까 너네 문제잖아. 그러면서 막 뭐라 하니까 연기금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좀 하도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소극적이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연말까지 어떤 모습 보이나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거 하셨어요. 금리 경로, 자산 가격 경로를 했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게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화량이 많아지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그럼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져요. 실제로. 밖에 돈이 많잖아요. 그럼 보세요. 밖에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밖에 돈이 너무 많아요. 밖에 돈이 많은데 은행에 딱 창구 지키고 있는데 대북에 왜 어떤 사람이 대출 받으러 와요. 저기 대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대출 이자 좀 많이 받으려고 좀 제시를 했어요. 이자를. 그랬더니 이분이 에이 이 정도 돈이면 밖에서 다 구해요. 그럼 이자를 어떻게 할까요? 좀 낮추겠죠. 그럼 금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리고 투자 지출이 증가하게 되겠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싸게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 지출이 늘어나고 투자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을 하나 해도 프랜차이즈 뭘 만든다 그래도 고용을 하게 되죠. 사람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소득이 올라간다. 뭐 이런 정책 경로, 금리 경로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올리고 싶고 고용을 늘리고 싶으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자산가격 경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이거랑 똑같아요. 예. 다시 리바이벌 하기 좀 시간이 모자르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환율 경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환율 경로. 자국 통화 공급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가 많아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뭐든지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상증자하면 주가 떨어지나요? 물어보시는데
뭐 당연한 얘기를 왜 물어보시는 거야, 진짜. 아니, 주식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가끔 반발로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어떤 이유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지. 그게 원래 그냥 이론대로 하자면 주식수 늘어나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거야, 당연히. 자, 환율.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수출이 잘 됩니다. 예. 수출이 잘 돼요. 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 수출이 잘 된다 그랬죠. 그럼 수입은 안 돼요. 그럼 경상수지가 올라가죠. 소득이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또 뭐가 있냐?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수입이 또 나중에 늘어요. 수입이 늘면서 원화 가치 다시 올라가고 이 계속 무한반복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리고 원자재는 원만한 상승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 예를 들어서 중동에 전쟁 났다. 그러면 코스트 푸시 이슈. 그다음에 수요가 많다. 그러면 디맨드 푸 사이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 용어를 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블룸버그 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예, 도움은 되시겠지만 이걸 알라는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은 원만한 상승 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지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겁니다. 5분 남았는데 이제 들어가네요, 오늘 거. 자, 경제지표는 경제지표에 의한 경기 예측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기 순환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경제지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경제지표에는 CI가 있고 DI가 있어요. CI 경기종합지수가 있고요. DI 경기동향지수가 있습니다. 달라요. 예. 그 설문조사에 의한 경기 예측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설문조사 대표적인 거 뭐냐?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가 있고 소비자 태도지수 CSI가 있어요.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그 CSI 아니에요. 예. CSI 지수가 있어요. 예. 금융하시는 분들은 CSI 하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경제 모형에 의한 경기 예측 방법은 뭐 시계열 모형, 거시경 계량형 모형이 있는데 아유 무슨 내가 대학 공부하냐, 대학교 강의 듣냐라고 하시는 분들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설명을 조금 더 한 다음에 실전으로 가야 되겠네요. 경기 지표에 의한 경기 예측 모형은 이렇게 있는데 CI는 주로 뭐냐? 경기 변동 후 방향하고 전환점 및 속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DI는 경기 변동 후 방향 및 전환점만 파악하는 거예요. 예. 뭘 파악 못해요? 속도를 파악 못해요. 심도, 뎁스를 파악을 못합니다. 자, 그럼 CI 종류 뭐가 있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선행지표, 도행지표가 있고 후행지표가 있겠죠. 자, 선행지표 뭐가 있냐?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기계수주액, 건설수주액, 종합주가지수, 장단기 금리차. 자, 선행지표. 자, 소비자기대지수는 뭡니까? 선행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기계수주액은 왜 선행지표일까요? 수주를 하면 수주한 다음에 만들잖아요. 만들면 사람들 돈 줘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좋아지겠죠. 미리 선행지표로 볼 수 있겠죠. 종합주가지수가 뭐라고요? 선행지표. 종합주가 지금 떨어졌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는 앞으로 우리 보통 현재 경제에 얼마 정도 선행하니까. 예. 장단기 금리차.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역전되려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위험한 게 아니라 앞으로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동행지표입니다. 동행지표는 제조업 가동률 지금 몇 %냐? 이건 왜냐? 가동률 몇 %냐는 중요하죠. 올해 이번 달 가동률이 50%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일하시는 분 50%는 제대로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액, 내수출하지수, 산업생산, 서비스업 생산지수. 산업생산은 매 월말에 우리나라 발표합니다. 통계청 가시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자, 후행지표는 대표적인 후행지표니까 고용지표, 소비지표, 회사채 유통수익률 이렇게 후행지표인데 자, 고용과 소비가 왜 후행지표냐면 지금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딱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지금 미 연준이 예전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맨날 논밤 맨날 그랬잖아요. 금요일마다 논밤 외치고 다녔잖아요. 고용지표를 항상 중요시 여기다가 지금은 이제 소비, 소득, 그 다음에 소득이 괜찮으니까 뭘 봅니까? 이제 물가를 봅니다. 이게 후행지표 딱 순서로 가는 거예요. 미 연준에 계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경제를 얼마나 많이 공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교과서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예. 후행 지표가 완전히 올라와야 이게 경기가 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경제가 살짝 올라왔다가 이제 괜찮나 보다 야 파티해 하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이게 예전에 많았으니까 확실히 올라오는 걸 확인하려면 고용 지표, 소비 지표 이런 걸 봐야 된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씩. 자, 자동차 판매.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량이 매 월 초에 나옵니다. 월 초에. 자, 불황에는 이걸 선행지표로 좀 이용을 해요. 자동차 판매를. 아니 불황인데 자동차까지 사시겠다는데 얼마나 자동차 사시겠다는데 앞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좀 생각해 보면 하잖아요. 느린 회복 시에는 동행 또는 후행지표로 우리가 확인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자동차 판매량 지금 늘고 있습니까? 안타깝죠. 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다는 얘기. 자, 신차 판매나 리스가 줄어들면 장차 실직할까 봐 사람들이 움츠러들어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자동차 판매. 오늘 지표 예시 하나밖에 못 하겠네요. 자, 불황에는 선행. 이거 다 했죠. 자, 그럼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판매가 줄면 경기 민감주는 피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이게 정석이고요.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와 연관해서 같이 보시면 이 지표에 대한 해석 능력이 좀 올라가십니다. 자, 그럼 어디서 봐요? 이 지표 어디서 봐요? 한국 뭡니까? 자동차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바로 발표합니다. 가장 빨라요, 얘가. 왜냐, 얘네가 발표하니까. 그리고 미국, 나는 글로벌하게 투자하는데 미국 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미국 교통통계국 가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해. 그러면 자, 알려드릴게요. 미국 교통통계국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누르시면 있어요. 이쪽에 세 번째 메뉴. 이렇게 해서 제가 지표를 한 200개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것 같으니까 톡방에서 할게요. 이거 200개는 한 4개만 대표적인 것만 좀 해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